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거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죠? 네네. 올해 그래도 두 번째 뵙습니다, 이렇게. 네, 하여튼 자주 봐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사장님하고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네. 이제 우리가 사실 이순신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스토리들 대해서, 뭐, 김천선 마라톤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진주성 전투, 또 부산 대첩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었지만, 그게 다 사실은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큰 틀에서는 좀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이 역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좋아하는 에드워드 H.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역사에 대한 해석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공감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역사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려 그러면은 우선의 역사적인 사실, 그 팩트에 대해 가지고 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규명된 역사적인 팩트를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인 팩트를 규명하는 것이 과거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가지고 역사적인 팩트가 묻혀버리고, 그것을 이제 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묻혀버린 역사가 많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대중매체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해가지고 역사적인 팩트 자체는 옛날처럼 그렇게 묻히거나 감출 수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거지요. 그러나 한편 역사를 평가하는 것, 역사를 리딩하는 그것은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국가 대 국가 간, 또 국내에서도 이익 집단이 여당, 야당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지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평가가 많이 정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하는, 역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도 역사를 어떻게 규명하고 해석을 하느냐, 평가를 하느냐, 이것이 지금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지금 이사장님 말씀에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모든 어떤 이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해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 편 아니면 내 편. 나는 어떤 진리를 이야기해도 니는 내 편이 아니고 내 적이기 때문에 넌 틀렸어. 이쪽에서 어떤 진실을 이야기해도 저는 내 편이 아니니까 너는 무조건 틀렸어.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거나 그러면은 뭐 일명 뭐 수박이다, 사쿠라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물론 당파 싸움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이성적이고 그냥 맹목적이고 이렇게 돼버렸는가.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그런 어떤 이성적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집단에 기대버리면 편하거든요. 그렇죠. 내는 이쪽에 진영에 섰는데 막 거기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편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어떤 판단 능력을 다 상실하고 그냥 진영 논리에 빠져서 막 그렇게 광적으로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역사나 이런 것들도 이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본다면 너무나 그렇습니다.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지요. 도대체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됩니까, 이거를? 이해관계, 지금 소장님하고 제가 앉아 있지만은 우리 둘끼리는 사이가 좋지만은,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에는 갭이 있죠. 우리가 이해 충돌 관계는 없지만은 이해관계가 약하다든지 또 멀리 가면은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거죠.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란을 치르는 중에도 우리 국내에는 동인파, 서인파가 있었거든요. 동인파에 속한 장군이 큰 대승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서인파들이 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 다행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상대방 파에서 큰 공을 세웠어. 우리 편은 뭐가 돼? 근데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 실제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동서고금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순신이 역사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동인과 서인 간에 이순신이 직접 땅파 싸움에 자기 몸으로 개입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순신 지지파가 있고 친이파 또 반이파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더욱 큰 거는 선조 임금이 계신단 말입니다. 역사를 규명하는데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도 제도는 참 좋았습니다. 사관 제도가 있었거든요. 사관들이 딱 임금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임금님이 지금 뭘 마셨다, 뭘 먹었다, 언제 화장실 갔다, 언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었다까지 낱낱이 다 기록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배경, 가령 선조는 그 7년 전쟁 중에 사실 굉장히 우왕좌왕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조는 임금으로서 그래도 국난을 7년 만에 끝내게 한 것은 내 공이다 라고 스스로 공언을 했다 이것이요. 명나라 황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1000병을 동원해서 외병들을 무찔렀다. 내 공이 제일 큰 거 아니냐. 임금이 자기가 제일 공로자라고 하는데 그 누가 나서서 아닙니다. 제 공이 더 큽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순신은 아무리 잘해봤자 최대의 공로자가 되지는 못하지요. 그런 기록이 쭉 몇백 년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요. 현재에 이르러서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그러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제 달라지기는 합니다만은 역사라는 것이 본질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이 경우뿐만 아니고 불란서의 나폴레옹도 한때는 독재자, 거의 역적까지 되었다가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영웅이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나라의 영웅, 또 한때는 무모한 침략자, 널뛰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역사의 본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본질, 팩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를 할 텐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결국은 해석의 문제로 가는 거 아니냐 역사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해석의 문제, 역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해석의 문제가 된다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이제 한국 역사 관련된 동북 공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일본이 우리 역사를 많이 왜곡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외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친일 반민족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이승만에 대한 해석도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놓고 그렇고 이게 팩트가 중요한데 그 팩트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자꾸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그렇죠. 근데 이게 나는 옳은가? 그게 만약에 이제 그게 역사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또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정서도 저의 고민이거든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 시대 상황이 중요하지만 그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인류의 지혜, 이성 이런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좀 하고 약간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영화에도 나오고 있는 노량해전을 두고 봅시다. 우리는 통상 노량해전 그러면은 이순신이 용감하게 싸워서 적군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자기도 전사했다. 이런 겉으로 나타난 팩트에만 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죠. 그러나 참으로 이제 그걸 이성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왜 싸웠느냐? 노량해전을 꼭 했어야만 되느냐? 하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지 않았느냐? 실제 그랬었단 말이죠. 그 당시 일본 군들은 가만히 놔둬도 철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명나라 진련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발로 돌아가는 적군을 괜히 쫓아가면서 피를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제발로 돌아간 다음에 우리는 왕과 황제한테 성전 보고만 올리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순신도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자기 목숨도 구하고 또 자기 사랑하는 장병들을 살려가지고 그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웠다 이거죠. 이순신이 이성이 부족해서 머리가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투철한 국가관, 애국심 그러한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인데 그런 상황을 A 선택을 하느냐 B 선택을 하느냐 혹은 또 C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에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좀 더 미래 안목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이 선택이 10년 후, 100년 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하는 것을 내다보고 선택을 한다 그러면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사님 말씀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 한 사람 생각이 나는데 단재 신초 선생이 과거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고 또 팩트 중심으로 끊임없이 또 이렇게 연구하고 우리가 또 동국대 여해연구소가 또 해야 될 일인데 네.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팩트를 끊임없이 파헤쳐 나가고 학술적으로 접근하면서도 결국은 어떤 그 해석의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성으로 그 사실을 그 팩트를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면의 깊이, 학자들의 내면의 깊이 그리고 편향되지 않은 그런 어떤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국민들도 내면이 빈곤하지 않아서 집단에 그냥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이 문학의 소중함도 참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의 수준과 의사결정권자의 수준이 지금보다 다 상향되어야 되고 특히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야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유명한 정치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 수준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계 경제 뭐 탑 한 6는 아직 아니지만 탑 10 안에 들고 있는데 국민의 수준 또한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 제발 지금 같은 맹목적인 집단주의 그냥 이성적인 집단주의는 조금 이렇게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예해연구소가 할 일이 많아집니다. 이사님 오늘 너무 즐겁고 우리 이제 그런 일종의 뭐 계몽 운동이네요.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징비 사상 이런 네. 것들도 참 많이 노력해서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